국정원 논술 강의 기초이론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와 이민의 이해입니다. 상당히 크리티컬한 주제죠.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거의 수많은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민족. 그 다음에 요즘 또 이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슈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개념의 발전,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민족주의라는 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한국의 민족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반일 종족주의, 친일파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이런 것들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5,000년의 역사와 단군, 단일 민족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오랫동안 떠들어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문화 가정들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민이네, 이민. 트럼프 대통령이 거구주의자들이죠. 거구주의자들이 이민자들이 와갖고 싼 노동력이 공급되니까 내가 월급이 안 오르고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을 좀 쫓아내자.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의 정책이었고 또 2기 들어서는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몰래 불법으로 이민해 오더라. 멕시코에다 장벽을 건설하자. 또 이민자들을 들어온 사람들을 강제로 다 추방하자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유럽도 똑같습니다. 유럽도 북아프리카하고 시리아 난민들이 보트 피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일정하게 들어왔을 때는 노동력도 공급되고 나름 괜찮았는데 이 사람들 50만 명,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이런 것들이 왜 이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인지, 또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이라든지 일본의 제1동포들, 미국의 재미동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우리 고국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윤석열 정부 때도 이민정책 한다면서 이민청 만들자 이런 얘기하고 법무부 산하에 이런 얘기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자기들 정당의 국회의원 쪽수가 부족해서 쪽수가 표준말로 하면 쪽수가 부족해서 법을 못 만들어서 끝났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로마 때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때 우리가 민족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이션. 네이션이라는 것은 국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민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민족으로. 이거는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어찌됐건 네이티오라는 것 자체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로마 사람이 아니다. 다른 부족에서 온 사람들이다. 외국인이라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돼요.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고 자기가 지분을 있고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외국인들은 와서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네이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파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피플인데 단일 순수한 공동체, 주권,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일체화된 정치적인 단체, 존재 이런 것들이 파플러스라는 용어로 썼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 자기가 전쟁 나갈 때 자기가 갑옷도 자기가 만들고 칼도 자기가 만들고 말도 자기가 갖고 와야 돼.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희생하는 대가로 그 사람들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고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농사를 질 필요도 없고 노예들이 노예를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고, 자기들은 그 귀족으로서 살 수 있는 그게 시민이에요. 시민.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은 자기가 갑옷도 가고 칼도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돈 없는 사람은 창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칼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갑옷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자기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는 거죠. 권리를. 중시에 들어오면서 네이티로 하는 것은 외국인에서 의견 공동체, 동양 집단, 그 다음에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귀족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파퓰러스는 주권을 가졌지만 도둑이나 파괴자 같은 이런 하층민들을 피플이라 불렀다는 피플. 17세기 영국에 되면서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의회나 의회를 대표하는 소수 엘리트층을 민족이라고 불렀다는 민족이라고. 18세기 이후로 오면서는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되면서 국가라는 게 생기는 국가, 네이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민족이 네이션에 소속된 사람이 민족이라는 게 한 네이션에, 한 국가가 한 민족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한 국가가 한 민족으로.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게 인간과 시민.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런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족들이든 시민이든 똑같이 세금을 내고 백력의 의무를 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내 대표자를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투표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존중받아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태어나면서 누구나 자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권리, 주권을 갖고 있다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국왕이 갖고 있는 근대 왕정에서는 왕이 국가를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라는 개념이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그 국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국가의 주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족입니다. 민족. 그래서 민족이라는 게 뭐냐? 근대 이후에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자기들이 앵글로 섹슨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게르만이든 이런 애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그 영토를 경계에서 만들어 그 안에 들어온 놈들은 같은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어느 순간에는 야 이거 보니까 피가 어디서 있는지 머리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말을 쓰는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가 한 민족으로 되는 거죠. 한 국가가 한 민족으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민족보다는 국민으로 번역하는 국민, 국가의 백성으로 번역하다는 거죠. 국가의 백성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1880년 이후에 역사 문화 공동체로 민족, 역사와 문화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문화,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고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뜻이지. 그죠? 아리랑을 부르고 아리랑 부를 줄 알아? 아리랑 일부만 알아. 일부만 아라리오만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거지. 단군이라는 하나의 어떤 조상을 갖고 있고 한반도라는 이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거야. 공동체라는 뜻이지. 그래서 공통조상과 영토에 기초한 사회집단이네. 공통적인 조상과 영토, 특정 영토에서 만들어진 해령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같다는 뜻이에요. DNA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은 몽고 반점이 있고 머리가 검었고 곱슬머리가 없는 거지. 곱슬머리가 없고 머리가 까맣고 몽고 반점이 있고 그게 이제 한민족의 특성이라는 거죠. DNA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5,000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은 1만 년이라고, 한족은 1만 년이라고, 우리는 5,00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 또 가보면은 뭐 일본은 뭐 또 2,000년, 3,000년이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시간적 깊이라는 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피가 같아야 DNA가 같아야 돼. DNA가. 이제 뭐 갑자기 새카만 사람이 나타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토. 나와버리가 비슷해야 되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백두산 이남에 있는 한반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언어, 말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토테미즘, 그죠? 우리는 뭐예요?
곰과 호랑이라는 이런 짐승을 신으로 숭상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 이후에 이제 불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종교가 들어왔을 뿐이 우리는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짐승을 신으로 숭상해. 짐승을.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 주고 이게 인간으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조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조상. 생물학적 공통성.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지나면서 공간이 확대되고 가족보다는 큰 집단이나 가족보다는. 그다음에 대면관계.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적으로는 뭐예요?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 내가 한민족이다.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것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구분하는, 내가 일본 사람하고 중국인들하고 다르다. 그러면 내 소속감을 갖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의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친밀감과 동질감이 형성되는 거죠. 사실은 한국 사람들 여기서는 막 싸우는데 외국에 가면 이제 한국 사람 딱 서로 하면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주관적으로 상상하는 가정에 신화적인 요소가 개입된다. 시작. 뭐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곰하고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자체는 거의 다 사실 구라죠, 구라. 뭐 곰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뭘 걱정해, 그죠? 곰 한 3,000마리 데려다가 쑥 먹여가지고 사람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역사를 가장하고 왜곡하는 거죠. 거의 다 천신신화입니다. 천신.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야. 하늘이 제일 높은 거니까 모든 놈들이 다 하늘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늘에. 아프리카를 가든 뭐 북아메리카를 남아메리카를 가든 아시아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모든 놈들은 다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늘의 자손. 우리가 뭔가 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하늘이라고 보는 거죠. 번개도 칠 수 있고 비도 내릴 수 있고 폭설도 줄 수 있고 더위도 줄 수 있고 가뭄도 줄 수 있고 그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련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늘이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늘의 자손이면은 일정하게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하늘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손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신화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 심볼이죠, 심볼. 그래서 우리가 뭐 박달나무 같은 흰 지팡이를 들고 왔다든지 흰 옷을 입고 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오누이가 오빠와 여동생이 같이 살면서 갑자기 둘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고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 뭐라고 그래? 그렇지, 건친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창을 가지고 막 하니까 섬이 4개가 만들어졌어.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약간의 건친혼이 많아요. 일본 왕실도 문제가 됐던 게 건친혼이거든. 건친혼, 황실도. 일본 사람들이 건친혼이 많아요. 귀족들은. 그래서 이상한 그 장애인들이라든지 이상한 질병들 이런 게 많은데 신화가 또 그래요. 우리는 뭐 하다못해 일단 고물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개로를 하려고 생각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런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의 건국 신화는 뭐예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행제가 로마를 건국하는 거죠. 늑대의 젖을 먹고. 그래서 약간 우리는 뭐예요? 동양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자손이 내려와고 땅에서 살면서 일정하게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그 약간의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신의 가질 수 있을 만한 큰 능력들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들고 부족을 만들고 집행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얘들은 뭐예요?
인간인데 뭔가 비범함이 짐승들이 인간이 나약한 사람들이 짐승을 싸워서 이기기 어렵는 거죠. 호랑이나든지 사자나 곰을 우리가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물론 창을 가지고 여러 명이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뭔가 큰 힘을 갖고 있는 짐승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자손. 얘들의 젖을 먹고 얘들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용맹한 부족이 되는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신화들은 짐승들의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격과 힘을 갖고 있는 짐승들하고의 자손의 연계를 가지는 거고 동양에서는 하늘하고 관계를 하늘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러려면은 일단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결집하고 수 있는 거죠. 중세의 이유가 되면은 일본 장원 경제가 생기면서 얘들이 뭐예요? 외부의 침략이 되면 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똘똘 뭉쳐보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람 같은 편이야. 네가 뭐 딴 데 가서 저놈들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편끼리 서로 결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면서 일체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민족이 형성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생기면서 뭐예요? 왕이라는 게 생기는 거, 그 밑에 백성들이라는 게 생겨요. 백성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부속물이 되는 거고 부속물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죠. 집단으로. 그런 것들, 국가에 대한 권위의식,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죠, 경제. 사람들이 자유재산을 가지면서 각자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걸 또 반대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자유재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뭐 이러면서 구심점을 갖는 게 민족이라는 거죠. 야, 돈은 내가 갖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뭐 우리끼리는 어떻게든 하나의 공동체니까 서로 도와주고 일정하게 서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는 이런 것들이 민족이 형성된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은 종교죠, 종교. 유럽도 뭡니까? 기독교, 가톨릭이라는 것 자체가 얘들이 뭐예요? 같은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양층을 따라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또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영어든 프랑스든 독일어든 언어가 이제 이탈리아, 라틴어든 언어가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를 어떻게 카락을 자르는지 우리 상투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음식 뭐 파스타를 먹는지 쌀을 먹는지 김치를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중국도 이렇게 하는데 밥을 먹는데 얘들은 그 기본적으로 뭐야? 젓가락으로 먹는 젓가락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왜 숟가락으로 먹는지 모르겠지만 젓가락질을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 음식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좀 다르죠. 일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매장 풍습 사람을 매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간에 넣어서 매장하느냐 땅에 판 묻느냐 아니면은 나무 위에 올려놓느냐 아니면은 티벳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뭐예요 풍장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토막 내서 바위 위에 갖다 놓으면은 뭐예요 독수리가 와서 물고 가는 독수리가 물고 가는 거죠. 독수리가. 그래서 그 살점을 더 멀리 물고 갈수록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빨리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장 풍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장 풍습도 같은 민족이라는 걸 표시하는 매장 풍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곰하고 호랑이하고 지금 마늘하고 쑥을 먹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게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돼요. 좀 이따 뒤에 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한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단군 신화도 1930년대 만들어진 거 100년이 안 됐어요.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단군 신화고 뭐고 나발이고 별로 없었던 거지. 없었는데 1930년대
단재 신체화하고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차별나는 조선인의 어떤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라죠, 구라. 구라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왜 하필이면 곰하고 호랑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우 좀 하든지. 그래서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명나라 이전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이렇게 올리고 약간 쪽두리 비슷한 게 이런 거 썼던 거죠. 그러면서 얘들은 뭐예요? 머리가 앞을 싹 다 미는 거지. 청나라 초기에는 앞을 싹 미는 거지, 앞을. 그리고 따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앞을 좀 덜 미는 거예요. 청말기에는. 중기에는 약간 조금 더 밀었다가, 전기에는 이걸 따가지고 뒤에도 싹 다 밀고 이것만 남겨놓고. 명나라는 저렇게 하고. 근데 왜 머리를 저렇게 미는 거예요? 왜 머리를 미는 거예요? 전쟁에서 유리한 거죠, 전쟁에. 그래서 유목민들은 다 머리를 밉니다. 얘들 백병전을 할 때는 머리가 잡을 게 없는 거지. 야, 씨, 머리 잡고 칼로 찌르면 도망갈 방법이 없잖아. 백병전에 유리한 거, 백병전. 그래서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백병전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머리가 없는 거지, 백병전 할 때.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여진족, 말갈족, 돌골족들 전부 다 똑같아요. 머리를 밀습니다. 앞머리를 미는 거죠, 앞머리를. 백병전입니다. 근데 명나라 놈들은 기본적으로 얘들은 백병전을 하지 않고 대규모 말을 타고 이런 전쟁들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머리를 밀 게 없는 거지. 밀 필요도 없고. 일본 놈들도 머리를 일정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쭉 지금 이렇게 하다 바뀌고 왔다는 거야, 이렇게. 쭉 바뀌어. 메이지 유신 때, 에도 막부 때, 이럴 때도 얘들도 이걸 미는 거지. 에도 막부 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부터 여기 이 자식 앞을 좀 열심히 밀었다 이걸 또 왜 남겨놓는지 잘 모르겠어. 폼을 좀 내려고 보는데 싹 다 밀었다가 또 이것 좀 중간을 또 밀었다가 앞을 싹 미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놈들도 기본적으로 백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배 위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해야 됩니다. 앞머리를 미는 거예요, 앞머리를. 투구를 쓰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투구가 안 벗겨져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얘들도 이제 단발령을 하고 머리를 못 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메이지 유신하면서 다 이제 서양인처럼 머리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카락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미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입니다. 문화, 민족성입니다. 민족성. 민족주의 이론입니다. 민족주의 원초론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이 원시 공산사회부터 원초적으로 이 사람들은 모여서 살고 자기들 핏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초론입니다. 원초론. 혈연적 공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단일조상. 그 다음에 영속론이 있습니다. 영속론은 뭐냐? 2차 대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민족은 태고 때부터 존재했다. 태고 때부터.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현상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속론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게 유기체와 똑같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하고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영속론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론은 뭐냐?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와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은 산업자본주의, 지역적 불평등, 계급 갈등 이런 것들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족이라는 게 그전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기사계급이라는 기사계급들만, 전문적인 사무라이들만 전쟁을 했는데 유럽과 일본에서는. 그런데 근대 국가가 되면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국가 총력전이. 그래서 나폴레옹이 기본적으로 러시아 정부를 갈 때는 30만 명, 50만 명을 끌고 가는 50만 명 군대를. 그전에는 기껏해 1000명, 2000명이 전투를 하다가. 근데 네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하라는 거죠.
네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내 대리인을 보내고 하려면은 네가 국가에 대해 헌신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기도 잡지 못하던 농노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뭐 무기를 잡고 자기가 신분이 상승된다 생각하니까 국가에 대해 희생을 하는 거고, 국가 총력전이 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확립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족 상징론. 종족이라는 것 자체는 역사나 신화나 상징이나 전통이 있다는 거죠. 전통이. 각자마다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은 종족의 세속화된 형태다, 뭐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공유된 기억과 집단의 운명이라는 이런 것도, 공유된 기억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주장하는 것들이 종족 상징론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한복을 입으면 외국인도 이제 한국 사람처럼 생기는 거,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서 있는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으면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만주 여진족들도, 만주족들도 백두산을 자기들이 성스러운 산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도 백두산을 성스러운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백두산에 뭐 심어놨나? 그래서 백두산이 뭐 당군하고도 사실 관계도 없어요. 그냥 백두산이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고 얼음이 얼어 있고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고 뭐 이런저런 하니까 약간의 한상을 갖고 있는 거, 한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제민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민족주의를 만들어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언어 지역, 다양한 언어, 로마를 하는데 로마 제국에는 뭐예요? 수많은 식민지가 있는데 언어가 다 달라. 근데 야, 우리 같은 민족이 얘기하면 애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게 중세부터 얘들이 다언어 국가를 하나의 국가가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걸 민족이라는 용어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중민족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대중민족주의와 간제민족주의라는 이런 걸 쓰는 거죠. 대중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는 걸 대중민족주의, 국가가, 공무원들이 야, 너 우리 같은 민족이야 얘기하는 것을, 언어는 다르지만 이런 것을 간제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포 전제정의에서 한 게 간제민족주의입니다. 얘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피트 대제라는 사람이 17세기 돼서 유럽의 산업혁명을 받아와서 러시아가 대규모로 산업화를 성공하니까 무기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평상시 관심이 없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 얘들을 점령해 오니까 어이 초원에 이게 너무 널려 있는 게 양가죽이야. 그리고 또 보니까 뭐예요? 이 자식들이 유럽 놈들이, 기종 놈들이 전부 좋아하는 게 모피를 좋아해요. 모피를. 근데 그게 한때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던 모피들이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너무 많이 죽여서 못 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극동아시아라고 얘기하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너무 모피가 너무 많아. 시베리아 오니까. 그래서 얘들이 시베리아를 끊임없이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식민지에 가서 모피 장사하는 놈들을 가야 돼. 근데 거기 가면은 식당도 해야 되고 여관도 해야 되고 사는 사람들이 정착민이 없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일정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흰색인데 피부가 여기 약간 노란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이게 로마노포 왕조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막대한 식민지에서 직책과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들 하나의 민족주의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간제민족주의라고 그럽니다. 간제민족주의. 실제로 뭐 거기서는 굉장히 러시아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급격하게 영토를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이 모든 식민지를 잉글랜드화하는 거죠. 잉글랜드. 인도에서 가서 영국식 교육 제도를 도입해서 정신 개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인도하고 셰익스피어와 바꾸지 않겠다 이러는 거죠. 너희 막 아무리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도 너희들은 그냥 버러지에 불과해, 벌레에 불과하고 짐승에 불과한 거야. 이 셰익스피어 생각하는 고도의 시와 역사에 대한 철학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들, 그게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짐승이나 불과하고 넓은 영토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관료나 교원, 상인, 농민으로 가서 인도 식민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에서 중학교만 졸업하면 인도 오면 시장 군수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도지사 정도를 하고, 초등학교 나오면은 선생을 할 수 있고 교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밑바닥의 하층민들이 전부 다 인도로 식민지로 다 오는 거죠. 식민지로 남아공이나 식민지를 가서 케냐나 가서 거기서 거의 대지주가 되고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이. 그 다음에 일본의 제국주의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도 막부를 붕괴시키고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사무라이 계급들이 이제 쓸모가 없는, 칼 쓰는 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애들이 공무원이 되고 조선의 식민지로 오고 만주의 식민지로 오고 중국의 식민지, 동남아 식민지에 가서 이 애들이 거기서 귀족신분이 되는, 귀족신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제민족주의라고 그럽니다. 간제민족주의.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관료가 고위 관료가 되면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뭡니까? 자기들 같은 내선일체라고 얘기했던 거, 일본 놈들이 조선하고 일본은 동일한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끌어가는 이런 걸 간제민족주의라고 그럽니다. 간제민족주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나와서 1919년도 3.1운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었던 거지. 예, 같은 천황을 밑에서 똑같은 내선일체라 해서 조선의 백성들이라든지 일본의 국민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다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한중일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종족이라는 뜻, 동족, 무리. 중국에서는 19세기 말 만주족, 청나라에서 얘들이 뭡니까? 청나라 만주족은 1억 명도 안 돼요. 1억, 거의 1억 명도 채 안 되는 나머지 한 10억 명이 8억 명이 이게 한족이라는 거예요. 한족이라는 거죠.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의 900만 명 정도 된다. 이런 게 아니야. 900만 명 정도, 1000만 명 채 안 됐을 거예요. 900만 명 정도 되는 소수의 만주족이 7억 정도 되는 한족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얘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족수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 한족들이 한번 좀 제대로 일어서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족 중심. 그래서 명나라를 복원하자. 멜만, 흥한 만주족을 망하고 한족들이 흥하자. 그래서 명나라 복원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얘들이 자기들이 한족들 중심의 새로운 민족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1911년도에 중화민국을 건국하는 중화민국을 한족 중심의 순원이 한족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자기들을 그래서 만주는 안 가겠다. 우리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난징의 도읍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얘들이 기본적으로 청나라가 개판이 되고 나서 자기들이 족수가 많은 한족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이때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중국도 56개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5만 놈들이 어울려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일정하게 자기들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한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게 중국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뭐예요? 동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국민이란 민족이라는 영어를 썼다는 거죠. 용어를 네이티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왜? 이놈들이 메이지 유신에 최초로 유럽에 가서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온 놈들이 일본 놈들이니까. 그래서 종민이라는 것은 종족을 같이 하는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뭐냐?
같은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 그래서 자기들은 야마토 민족이라는 게 야마토 민족. 단일민족이에요. 단일민족. 근데 갑자기 이놈들이 홋카이도를 점령하고 오키나와를 점령하니까 홋카이도 가니까 백러시아, 실제로 극동 아시아에 있는 백인들의 피를 받아 있는 그런 정도의 야누이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희고, 일본 사람은 얼굴도 새까맣고 노랗고 키도 작은데 얘들은 훨씬 덩치가 큰 놈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오키나와 가니까 태국이나 필리핀에 온 사람들 새까맣고 키도 작은 사람, 일본 사람도 더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일본 황제를 만들고 나라는 이제 넓혀놨는데 얘들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면 얘들은 같은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민이가 민족이라는 게 동일하다. 국민은 하나의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고, 민족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얼굴이 색깔이 비슷한 놈들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얘기했는데, 메이주시내 갖고 오키나와 홋카이도를 딱 자기들 영토로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과 민족이 동일시하는 거지. 그게 일본 놈들인 거죠.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은 일단은 조선시대에도 약간의 동포라는 개념, 종류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었지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임진왜란때 일본 놈들이, 남아있는 놈들이 조선에 기화 살고, 명나라에서 병사들이 와서 여기서 또 기화한 놈들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 살았다는 얘기예요. 별로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1907년 이후로 한일 을사조약을 하고 나서 고종이 사망하고 나서부터 이거 보니까 야, 우리끼리 뭐가 좀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얘들 우리를 차별하고 있네. 그럼 우리끼리 좀 뭉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다가 당군과 기자의 후예라는 용어로 당군의 후예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당군. 이때 이제 겨우 당군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그 전에 삼국유사, 삼국사에는 없다는 거죠.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일본인과 다르다는 게, 조선 사람은 일본인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민족이라는 개념을 용어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민족주의라는 게 뭔가, 신해혁명 때는 반만 종족주의입니다. 반만. 만주족들을 쫓아내고 우리 한족들끼리 모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사운동 때는 반제국주의입니다. 1919년도 우리 3.1운동하고 나서 중국에서도 똑같이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걸, 베이징에서 학생들 대규모로 시위하는 게 오사운동입니다. 일본이 너무 많은 제국주의 침략을 하니까 이때는 반제국주의입니다. 일본이 은학 중국을 약탈하니까 이는 반제국주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당이 중화민국을 만들고 나서는 뭡니까? 삼민주의입니다. 삼민주의. 중국이 혁명할 때, 공산당이 혁명할 때는 농민민족주의입니다. 농민민족주의. 그래서 부르주아, 지주계급들을 착취해서 벗어나는 농노들, 농민들이, 소작농들이 일으키는 그런 농민민족주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시대는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중국이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했지만 아직도 많은 놈들이 부르주아라는 거죠. 부르주아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만드는 게 뭡니까? 문화대혁명 때도 부르주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르주아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찌드는 놈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자.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이고, 이때가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계급적 민족주의. 프롤레타리아, 못 사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식인들, 자산가들을 쫓아내는 그런, 그게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계급적 민족주의. 그래서 이런
특히 56개나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정한 한족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족들도 부자가 있거나 지식인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반체제 인세가 되는 반체제. 이 사람들은 척결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개방 1978년도 계획개방 이후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민족처럼 된다는 거죠. 56개 민족들이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는 하나야. 한족이 중요하지 않아. 조선족도 하나고 다른 민족들도 전부 다 하나의 국가가 중요하다. 대중화권이나 대중화권. 그레이트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이런 용어를 쓴다. 그레이트 차이나. 그래서 왜 국가주의를 얘기하느냐? 소수민족이 너무 많다는 거. 56개가. 지금은 뭐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이라 표시를 안 해요. 하면 차별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한 뭐 신장 위구르라든지 중국 남부의 소수민족들 그 사람들만 전통 의상을 입고 약간 정치적 행사에 나오는 것이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한족이라 그래요. 한족. 원래는 한족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90% 이상이 다 한족이라고 그래. 한족. 사회주의와 애국주의를 일치시키는 거죠. 사회주의와 애국주의를.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맨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죠. 중국이. 그나마 또 굉장히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죠.